여러분, 우리 6단원 공부 다 끝나셨죠? 우리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 클래스가 다시 길어질지 모르고 선생님이랑 2학기 들어서 이제 4단원 공부를 막 시작했었는데 잠깐 시장의 의미만 배우고 바로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여러분들이 등교하면 가르쳐 주려고 일단 비워놨던 단원이었었는데 도저히 미룰 수가 없어서 이제 다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교실에서 해주는 것만큼 열심히 이렇게 수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마치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회교과서를 찾아서 교과서 7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는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각 물건마다 다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도대체 그 가격은 누가 정한 걸까요? 판매하는 사람이 임의로 정한 걸까요? 그렇게 치자면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은 하나도 팔리지 않을 거야. 너무 비싼 물건은 소비자들이 사지 않아요. 그럼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만족할 만한 적정 가격은 과연 어떻게 정하면 될까?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지금 이번 과정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자, 물건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냥 소비자라고 말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 소비자를 소비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요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수요자 뜻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책을 찾아볼까요?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했네요. 자, 이해되시죠? 앞으로는 선생님이 소비자라는 말도 쓸 수도 있겠지만 주로 수요자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도대체 수요라는 뜻은 뭔가요? 자, 우리 교과서 보면 수요가 일정 기간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욕구다. 뭐냐면 실제로 물건을 샀다 이게 아니라 살 의향이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표현하는 말이고 사고 싶다라는 마음 정도가 수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좋다 그거 맞아 나도 그거 사고 싶다 이런 정도가 수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넌 몇 개 살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나는 2개 살래. 이렇게 수량을 정해줄 수 있다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요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몇 개 살지는 그냥 사고 싶다와 좀 별개의 문제죠. 왜요? 내가 사고 싶다 할 때는 1개도 살 수 있고 10개도 살 수 있지만 내가 본격적으로 몇 개를 살 때는 내가 가진 돈이 얼만지 그 물건의 가격이 얼만지를 따져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량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그 물건의 가격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보시면 가격이 달라지면 사고자 하는 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 수준에서 수요자가 사려는 구체적인 양,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요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뭐 가격과 상관없이 좋아 그래 나 이거 살 의향 있어 라는 정도라면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얼마인데 너 몇 개 살 거야 라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량을 따질 때는 가격이라는 조건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가격이 달라졌다고 했다라고 하면 이에 따라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쌤 사실 지금 너무 우울해요. 지금 이 똑같은 이 화면을 지금 5번째 녹음하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펜이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꾸 꺼져요. 이번에는 꺼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사실은 가격만 따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죠? 디자인도 중요하고 비싸도 무조건 사야 되는 것들이 있어.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교과서를 보시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종류가 예를 들자면 펜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종류가 없어. 오로지 이 펜 한 종류밖에 지금 우리는 못 사. 그랬을 때 그 펜의 가격이 변하면 나는 수요량을 몇 개 살 것인가,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펜이 지금 1,000원이었어 원래는. 지금 글씨도 안 써지네. 마음이 우울해서.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이 이 펜 쓰다가 마음에 들어서 문구점에 가서 내가 색깔별로 한 5가지 구매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 금액은 한 5,000원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막상 문구점에 갔더니 그 펜 가격이 1,500원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지? 갑자기 너무 비싸졌네? 그럼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1,500원짜리 5개를 말도 꼬이네 진짜. 나 진짜 너무 슬프다 얘들아. 나 이거 지금 녹음을 하면서도 이게 지금 또 중간에 꺼지면 어떻게 하나 지금 그 생각을 하느라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너무 비싸지? 이러면서 일단 한 3가지만 살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야.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나같이 이런 평범한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요. 5가지 끝까지 다 사는 사람은 그건 예외적인 인간이야.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생각 안 해. 자, 그랬을 때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반대가 되죠. 자, 우리 교과서 한번 볼까요? 가격이 상승하면 상품의 수요량을 줄이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을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은 어떻게 움직인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수요법칙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수요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역의 관계를 가지는 거. 이게 마이너스죠. 를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 원래 수요법칙의 원래 조건에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가 역의 관계를 갖는 것, 이걸 수요법칙이라고 합니다. 왜 법칙이라는 말을 쓰냐면 경제학은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인간들의 행동 중에 예외가 거의 없는 것들, 그런 경우에는 법칙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요자들의 거의 예외 없는 행동 패턴, 이걸 수요법칙이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 법칙과 같은 행태를 보이느냐?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에서 이런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책에서 보면 이 수요법칙을 그래프로 표현했어요. 우리도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수요법칙에서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니 이 가격과 수요량의 모습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죠. 자, 가격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수요량도 변할 수 있는 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변수라고 하죠. 그죠? 자, 이때쯤 꺼졌어 얘들아. 그래서 내 지금 심리 엄청 불안해. 자, 가격과 수요량을 변수라고 하죠. 우리 수학에서는 이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를 뭐라고 하죠? 함수라고 하죠. 그 함수는 이렇게 y는 fx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때 이 x는 뭐라고 하죠? 임의로 내가 조작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독립 변수예요. 그렇지만 이 y는 어때요? 조작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x값이 들어감에 따라서 저절로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를 종자를 써서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가격과 수요량 중에서 어떤 게 독립 변수고 어떤 게 종속 변수인가요? 당연히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니까 독립 변수에는 가격이 들어가야 맞고, 그 다음에
종속 변수에는 수요량이 들어가야 맞겠죠. 그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원래 함수 그래프는 여러분 사면을 그려서 그 공부하시죠, 수학에서는. 근데 경제학에서는 사면이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수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실물 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양의 관계, 자, x축도 양, y축도 양인 요 면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0이죠. 그랬을 때 x축, y축. 자, 그럼 x축에는 뭐 들어가야 되죠? x축에는 네, 가격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y축에는 수요량이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그 둘의 관계는 아까 쌤 뭐라 그랬죠? 둘의 관계는 역의 관계, 즉 반대 관계라고 했으니까 반비례하는 모습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x축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지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수요 곡선이라고 씁니다. 자, 됐나요? 자, 여기까지 녹음이 잘 되고 있어요. 자,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뭔가 지금 다른 점이 있어. 뭐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친구들 빨리 찾아보세요. 예. 자, 정답은 이거죠. 선생님은 분명 Y축의 수요량을 썼는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가격에다가 썼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은 여기 X축의 가격을 썼는데 여기 교과서를 보면 여기에 수요량이라 써져 있어요. 자, 왜 이럴까요? 원래 우리가 수학적으로 X축, Y축 따지면 선생님이 그림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의 경제학자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모양으로 변수를 가격을 여기 위에다 쓰고 수요량을 여기 밑에 쓰면서 경제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관행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도 경제학에서는 이 Y축의 가격을 쓰고 그다음에 X축의 수요량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의 관계가 어쨌든 역의 관계를 갖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은 변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자, 요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 그린 이유는 왜 여기에 선생님 가격이 들어가고 여기 왜 수요량이 들어가냐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물어본 친구들 중에 선생님, 그럼 수요 곡선은 지금 펜 그리기가 두려워. 자, 수요 곡선을 선생님 이렇게 그려야 맞아요? 아니면 직선으로 그려야 맞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떤 걸 그려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x값이 얼마 들어가서 y값이 얼마 나오냐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뭐 3차 함수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릴 수 있으면 곡선으로 그리시고요. 그리고 나는 보기 편하게 그냥 하고 싶다. 그러면 일직선으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했어요? 자, 이번에는 공급과 공급법칙에 대한 내용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공급도 여기 보면 수요와 마찬가지로 상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공급은 이미 팔았다가 아니라 팔 의향이 있다, 의도가 있다, 또는 공급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의미하는 거고 뭐 그거는 가격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팔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파는 사람을 우리가 공급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몇 개 팔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가격을 좀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어떤 공급자가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공급량이라고 부른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수요량 할 때처럼 물론 공급을 할 때 살펴야 되는 요소가 가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개를 공급할 건지가
지금 내 물건을 몇 명이 사줄 수 있는지, 또는 나랑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따져봐야 되는 거지만, 역시나 여기에서도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이라는 원칙을 걸고, 그 전제하에 이 물건이 한 종류가 있는데, 그 물건의 어떤 가격이 변한다면 어떻게 물건을 팔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티셔츠가 내가 원가가 5,000원에 판매되는 티셔츠가 있어요. 그런데 그 티셔츠를 10,000원에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더 비싸게 20,000원에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공급자라면 얼마에 판매하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20,000원에 판매하고 싶죠. 그러면 이윤이 15,000원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하려고 하는 공급자의 공급량도 높아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책을 볼까요? 공급자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은 어떤 방향?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공급법칙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공급법칙 한번 정리해 보자면 무엇과 무엇의 관계?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가 물론 사전 조건이 뭐예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이죠. 걔가 정의 관계, 즉 양의 관계죠. 관계를 가지는 것. 이건 역시 법칙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공급자들이 이런 행동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거의 없어서 법칙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자, 역시 이것도 우리 교과서에 그래프로 나타냈대요. 그러면 자, 그래프를 그린다. 여기가 원래는 X축이지만 X축에 수요량을 가격을 넣지 않고 수요량을 넣었다고 한 것처럼 이 공급 그래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가 공급량을 넣고요. 여기에다가 가격을 넣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사면 중에 양에 해당하는 면만 사용하고요. 자, 이랬을 때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일정한 비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공급량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증가할수록 공급량, 나도 헷갈리네. 가격이 증가할수록 공급량도 증가하는 형태. 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곡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급 곡선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둘의 관계는 정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역시나 이 곡선도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선생님처럼 그냥 대충 일자로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것은 공급법칙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공급곡선 이해되셨죠? 주제는 실제로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될까?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도출해 볼게요.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시장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가격도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수요자도 만족할 만한 가격, 공급자도 만족할 만한 가격, 그리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각각의 그 행위자인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가격에 따라서 얼마를 수요할 건지 또는 얼마나 공급하고자 하는지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 의도를 우리가 지금부터 잘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은 지금 이 표에 있는 그림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해 볼 건데 아무래도 표를 보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연습했었잖아요. 그래프로 그리면 어떡해. 그림이 왜 이래. 야, 얘들아, 이거 펜이 안 좋은 거야.
그래프로 그리면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너무 마음에 안 드네. 자, 아까보다 낫죠, 그죠? 자, 여기에는 원래 Y축이지만 경작에서 여기는 가격이라는 변수를 쓴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수요량이 되겠죠. 자, 가격은 4,000원. 여러분도 지금 연습장 있잖아요. 6,000원. 연습장이나 노트를 꺼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그려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했으면 여러분들 노트 꺼내라고 했을 거야. 자, 여기는 12만, 14만, 16만, 18만, 20만 이렇게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12,000원일 때는 12, 그 다음에 14,000일 때는 그 다음에 8,000일 때는 16만, 그 다음에 6,000일 때는 18만, 그 다음에 4,000일 때는 20만 이렇게. 그러면 이 선들을 쭉 하나로 연결하면 바로 수요 곡선이 도출이 되죠. 자, 선생님이 앞으로 수요 곡선은 디맨드의 영어 약자 D를 따서 수요 곡선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게 닭고기 튀김에 대한 수요자의 의도를 나타낸 곡선이에요. 자, 그러면 공급자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선생님은 이 그래프에 동시에 공급자도 그려보려고 해요. 어떻게 그리나요? 어차피 단위가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공급량도 같이 그리죠 뭐. 가격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이 단위도 만 마리로 똑같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000원일 때는 공급자는 12만, 그 다음에 6,000원일 때는 14만, 그 다음에 8,000원일 때는 16만, 그 다음에 만원일 때는 18만, 그 다음에 12,000원일 때는 20만 마리. 자, 이 선을 쭉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자, 이거는 수요자가 아니고, 공급자의 공급 곡선이 되겠죠. supply라고 하는 공급의 영어 단어 S를 선생님이 써서 공급 곡선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책을 따라서 한번 우리가 봅시다. 닭고기 튀김이 가격이 4,000원이다. 자, 4,000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4,000원이라면 수요량은 20만 마리. 그쵸? 근데 공급량은 12만 마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 요만큼이 부족한 수요량이라는 거죠. 부족한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량은 많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초과 수요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교과서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초과 수요 상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자 간의 경쟁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더 조금 가격이 비싼 걸 주고서라도 막 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테기 때문에 닭고기 튀긴 가격이 초과 수요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질 때까지 상승한대요. 그러면 이 초과 수요가 계속 줄어들 때까지 어디까지요? 네, 여기까지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닭고기 튀김이 12,000원일 때를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가 12,000원이죠. 12,000원일 때는 수요자는 12만 마리밖에 사려고 하지 않지만 공급자는 20만 마리를 공급하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만큼이 공급량이 남아도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초과 공급 상태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했다. 즉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번에는 공급자 간의 경쟁이 벌어진대요. 그러면 하나라도 내가 더 많이 팔려면 똑같은 가격으로는 안 팔려. 그럼 조금 더 가격을 할인해줘야 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결국 닭고기 튀김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초과 공급이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가격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점이 나타나게 되겠죠.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는 점, 바로 8,000원 가격대에 16만 마리의 거래량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걸 시장 가격이 결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8,000원일 때, 그리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량이 16만 마리일 때 더 이상 모자라거나 남는 것이 없게 되므로 시장 거래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의 시장 가격을 우리는 균형 가격, 이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수요와 공급 곡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림이 자, 여기가 이제 거래량. 선생님이 거래량은 수량이니까 퀀티티의 줄임말 그냥 Q라는 걸로 주로 이제 앞으로 사용할 거예요. 가격은 프라이스의 줄임말 P로 표현을 주로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이 될 거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습이 될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둘이 만나는 점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점, 균형점, 이퀄리티의 줄임말 E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가 균형 가격, 그리고 여기가 균형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경제학 수요 공급 곡선의 기본 그래프 모형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혼자서 그리고 그래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과제는 이제 다 수행하신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뒷장에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해보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 그 해보자에 떡볶이 수요표와 공급표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강의를 살짝 정지를 해놓고 그 빈 공간에다가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수요 공급 곡선을 한꺼번에 그려보신 다음에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직접 그리셨나요? 그럼 선생님이랑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수요 곡선을 한번 그려보자면 가격이 1,000원일 때는 250, 가격이 2,000원일 때는 200, 그 다음에 150, 150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1000일 때 50, 100,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쭉 연결하면 공급 곡선이 나오겠죠. 그럼 초과 수요가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 이 지점이 바로 균형점이 되겠고, 이때의 가격이 바로 균형 가격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 150이 균형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 가격이 2,000원이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 100인분 정도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죠? 실제 균형 가격은 2,000원보다 높으니까요. 반대로 가격이 5,000원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이만큼. 즉 200인분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공급자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해요. 실제로 균형 가격이 훨씬 더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혼자서 그림 잘 그려보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 곡선을 잘 그리고 그다음에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을 잘 찾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선생님이 교과 자료방에 올려놓은 그 이코노믹 포트폴리오 학습지를 한번 볼 텐데요. 원래는 여러분들 우리가 등교를 해서 선생님이 수행 과제로 내주고 수행평가를 하려고 했었던 학습지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되어서 선생님이랑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요 또는 공급, 수요량 또는 공급량 구분하기거든요. 자, 이거는 중요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수요 곡선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점 A에서 B로의 이동이고 하나는 이 수요 곡선 그래프 자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이동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게요. 자, A에서 점 B로의 이동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격이 1,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져 있고 그로 인해서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이 그래프는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옆에 있는 곡선을 보시면은 가격이 1,000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수요량만 지금 늘었어요. 그럼 이것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마스크 가격이 하락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살 수 있다면 이 그래프가 맞는 거겠죠. 그런데 마스크 가격은 그대로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사려고 한다. 그럼 이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바깥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점들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때는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격과 상관없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고 싶은 마음, 욕구, 우린 이걸 그냥 수요라고 하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라고 설명하고요. 이거는 수요 곡선의 이동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경우가 언제인지, 이동하게 되면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 곡선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겠죠. 점 A에서 B로의 이동은 분명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공급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량의 변화다. 가격 조건에 의한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우리는 공급 곡선 상의 이동이다 라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곡선은 지금 이쪽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바깥으로 또는 안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때는 가격의 변함에 상관이 없죠. 자, 보세요. 이렇게 특정 가격을 했을 때 원래는 이 거래량이 아니라 이 공급량이었는데 곡선 자체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공급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쪽으로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화한 사례. 그래서 공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공급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급 곡선의 이동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되셨나요? 이 내용은 교과서 74쪽의 자료 꼭폭을 보시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2번 시장가격 결정. 이건 우리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가격이 6,000원일 때 한번 살펴볼까요? 자, 6,000원일 때는 수요량은 50개, 공급량은 150개. 그래서 몇 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네, 100개의 초과 공급 발생.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 이거를
없어질 때까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럼 가격이 이번에는 2,000원일 때를 한번 살펴볼까요? 2,000원일 때는 공급량은 50개, 수요량은 150개. 그래서 100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 이 지점이 바로 균형 가격, 균형이 설정이 되죠. 그리고 이 가격 4,000원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시장 가격 또는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문제 2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 듣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랑 풀이를 과정을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재화의 가격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제일 먼저 균형 가격을 한번 살펴보자면 만나는 지점. 자, 이 500원이 균형 가격. 그렇죠? 그 다음에 이 400원이 균형 거래량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이 재화의 균형 가격 1번. 재화의 균형 가격은 500원이다. 맞죠? 2번. 가격이 300원일 때 300원일 때는 지금 400원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300원일 때 수요자끼리 경쟁으로 가격이 오른다. 오, 맞는 말이네요. 3번, 가격이 800원일 때. 800원일 때를 볼까요? 요때는 지금 몇 건이? 400건이 초과 공급 상태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문제. 공급자는 원하는 양을 모두 판매할 수 있다? 오, 그럴 수 없죠. 자, 4번. 가격이 500원에서 300원으로 내려가면 500원일 때는 초과 수요가 하나도 없다가 300원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400개의 초과 수요가 생긴다. 맞습니까? 그렇죠. 500원에서 800원으로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되죠? 400건의 초과 공급이 생긴다.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아니네요. 문제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공책의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먼저 균형점 여러분 찾습니다. 그러면 2,000원이 균형 가격, 그 다음에 70권이 균형 거래량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이 되는 거니까 시장 가격은 2,000원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1,000원이면 자, 가격이 1,000원일 때 어떻게 되나요? 네, 몇 권? 20권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오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3,000원일 때도 미리 살펴볼까요? 3,000원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역시 20권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이럴 때는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가격이 1,000원이면 40개의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지금 1,000원이면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했네. 맞네요. 20권이 아니라 40권이고 이것도 40권이네요. 잘못 봤네요. 40개의 공급량이 부족하다. 오, 맞네요. 그죠? 그럼 3번. 가격이 1,000원이면 수요자 간의 경쟁이 일어난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격이 3,000원이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5번 가격이 3,000원이면 20개의 수요량이 부족하다. 아니라 쌤이 아까 잘못 계산했죠? 40개의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40개의 수요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정말 쉬웠죠? 잘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요 곡선의 이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 시장 가격이 가지고 있는 기능, 우리가 흔히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 잠깐 공부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73쪽에 마지막 자료 콕콕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만 설명하고 오늘 강의 마무리 지어볼게요. 시장 가격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시장 경제 체제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이고. 그 다음에 계획 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경제 문제가 있을 때 이 경제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 이 자원을 어디에 쓸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세 가지 중요한 고민이 첫 번째,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거를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그리고 생산된 것을 누구에게 나누어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경제 문제죠. 이랬을 때 이 경제 문제를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해결하는 체제는 시장 경제 체제,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는 계획 경제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어떤 경제 체제가 더 이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하는지 그 기준은 바로 효율성에 있습니다. 이 효율성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 두 번째는 만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생산을 했는데 그 상품을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원은 낭비된 자원이겠죠. 그래서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첫 번째, 낭비가 없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최대한 그 국민들의 만족이 높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체제가 더 효율적으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느냐를 이제 따져본다면 지금까지의 체제를 잘 분석을 해보면 시장경제 체제가 훨씬 더 그것을 잘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시장경제 체제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길래 이렇게 경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 바로 시장 가격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그럼 어떤 기능을 하는데 그러냐? 첫 번째는 신호등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어떤 물건을, 무엇을 또는 얼마나 생산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자, 막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상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 우리 아까 생각해보면 뭐가 발생했을 때? 초과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랬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수요자들이 그 물건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시장 가격이 오름으로써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얼른 공급자는 이 시장 가격이라는 신호를 보고 물건을 더 생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고요. 반대로 시장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어. 그건 뭐냐면 수요자들이 원하지 않는다. 또는 이미 시장에 너무 많이 공급되었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신호라는 거죠. 그 신호등의 역할을 시장 가격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해야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죠. 경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만족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만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에서 생산한 물건이 누구한테 분배되어야 가장 만족할 것인가 이거를 또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그 물건을 사용했을 때 가장 만족할지를 사실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도 누가 알려주느냐? 시장 가격이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오페라가 있죠. 그죠? 이 오페라에 어떤 관람석은 10만 원짜리고 어떤 관람석은 5만 원이야. 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주고 구매할 거고 어떤 사람은 5만 원 주고 구매를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S석을 구매한 사람은 이 오페라에 대해서 굉장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0만 원을 주고라도 그 오페라를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페라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자원이 이 S석을 산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만족감을 주는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A석 5만 원 주고 산 사람에게는 이 오페라가 5만 원치의 만족감밖에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5만 원짜리 자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 가격을 통해서 각각의 수요자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은 어디에 배분돼야 되나요? 당연히 높은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분되어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랬을 때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을 준다면 그 자원은 효율적으로 분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격은 크게 두 가지,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느냐 이것을 알려주는 신호등 역할, 그리고 가장 그 물건을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분배의 역할, 이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 체제가 효율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 기능의 역할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이 경제 문제를 조정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별명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그 시장의 의미와 종류 설명했을 때 그 애덤 스미스 기억하시나요?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었죠. 네, 그 국부론에 나오는 용어예요. 근데 딱 한 번 나왔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지금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우리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요. 시장 가격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수요 곡선의 이동과 공급 곡선의 이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